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중국의 양무운동, 조선의 개혁 이렇게 제목은 적혀 있는데요. 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 중국, 조선 이 나라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서양과 혹은 서양의 영향을 받은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과 어쨌든 접촉을 하게 됐어.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서양 국가들과 전투도 치러봤기 때문에 조선도 마찬가지지. 그들의 힘을 알게 됐단 말이야. 강대한 서양의 힘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각자 서양식 개혁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 동아시아 세 개 나라들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추진을 했고 중국은 양무운동, 이게 실패한 다음엔 변법자가 운동을 시도했고요. 조선은 갑신정변이 실패한 이후에 갑오개혁이 나중에 또 추진이 되게 되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봅시다. 자, 메이지 유신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메이지 유신은 1868년 이후에 일본이 정치, 경제, 군사 전 분야에 걸쳐 근대화를 성공시킨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시작되는데 그 직전의 상황을 보면 1853년에 페리내양 이후 조낭양이 운동이라든지 에도막부 타도가 되고 그 다음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고 메이지 유신이 추진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와 있는 표는 1853년부터 1868년까지 메이지 유신이 추진되기 전의 상황을 정리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메이지 유신은 1868년에 시작이 되는데 페리가 1853년에 내양이 되죠. 그 15년 동안의 상황은 어땠을까? 페리 내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는 요 사이에 상황은 어땠는지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페리가 내양을 했을 때는 에도 막부가 일본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17세기 초부터 19세기까지 264년간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렸고 페리가 1853년에 내양을 하고 미일 친조약, 미일 수호 통상조약 54년, 58년에 맺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미일 친조약과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주체는 바로 에도 막부가 맺은 조약인 겁니다. 미일 친조약도 그렇고 미일 수호 통상조약도 그렇고 에도 막부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조약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미일 친조약은 시모다와 하코타테를 개항하고 세계국 대우를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일 수호 통상조약은 영사재판권이 추가가 됐다. 그리고 몇 개 항구를 더 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나라의 문이 열린 다음에 무사들의 불만이 심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일본도 개항한 이후에 서양 물건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하급무사 하층민의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무사들의 불만이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이 조약을 맺은 에도 막부의 불만이 생겨버렸단 말이야. 천황은 반대했는데 막부가 멋대로 추진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부를 몰아내자. 막부를 몰아내야 된다는 운동이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존왕양이의 뜻은 존왕은 왕을 존중한다는 거야. 그래서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자는 거지. 일본에서 왕은 천황이니까. 자, 그러면 천황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려면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막부는 몰아내야겠지. 그래서 존왕이라는 건 막부를 타도하자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무사들은 개항이 이루어진 다음에 생활이 어려워졌으니까 서양과의 개항을 원하지 않았겠지. 그래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양이라는 거는 양은 서양을 이야기하고 이는 몰아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존왕양이의 뜻은 막부를 몰아내고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조낭양이 운동을 추진했던 세력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이 주요 세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슈번 사스마번을 중심으로 한 이 조낭양이 세력은 당연히 서양 세력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세력은 결국 서양과 부딪히게 돼. 그래서 사스마번, 이 지방에 있는 사스마번은 영국과 전쟁을 하게 되고, 조슈번도 역시 뭐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원인이 뭐냐면 영국 전쟁의 원인은 남한무기 사건이라는 게 원인이었는데, 남한무기 사건은 이 사스마번에서 영국 상인을 마주쳤는데, 이 영국 상인이 자기네 번주를 보고도, 번주라는 거는 사스마번의 우두머리를 얘기합니다. 이 번주를 마주쳤는데 말에서 내려서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인 거지. 그런 걸로 죽여요? 일본 애들은 뭐 그런 이제 뭐랄까 문화적인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무사히 행차해서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은 확 베어 죽이고 이런 풍습이 있었고, 그리고 서양인에 대한 불만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지. 당연히 영국은 가만히 안 있었겠지. 그래서 사스마 영국 전쟁이 일어나고, 덩달아서 조시번도 서양 국가들과 충돌을 해서 시모노세키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졌겠지.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자기들 나름대로 서양 무기를 수입을 하고 뭐 대비를 했다고 하지만, 일개 지방 세력이 서양 세력을 이기긴 어려웠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서양 세력에게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이 조낭양이 운동이 어떻게 되냐면 막부타도 운동으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조낭양이를 해야 되잖아. 자, 막부를 몰아내고 서양을 몰아내자인데, 싸워보니까 어때요? 서양 애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서양 애들 몰아내는 건 포기, 양이는 포기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 존왕만 남지. 그래서 당시 이 막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서양 애들하고 싸워서 못 이기겠다, 우리 막부를 몰아내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조낭양이 운동은 서양을 몰아내자라는 것은 쏙 빠져버리고, 막부를 몰아내자는 막부 타도 운동으로 전환되게 됐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막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돼서 막부 체제를 대정봉환이라고 해서 1867년에 해체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막부세는 반발했겠지. 근데 이것을 내전을 일으켜서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막부 타도 세력이 승리하게 되면서 에도 막부는 없어지게 되고, 일본은 막부 타도 운동을 벌였던 세력이 장악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들이 메이지 정부를 만들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메이지 유신이 추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이지 유신은 크게 어떤 식으로 이제 추진이 되느냐? 자, 조낭양이 운동 세력이었는데 양이는 포기했단 말이야. 서양 애들 몰아내는 건 포기했어. 대신에 얘네들이 이제 태세를 전환합니다. 자, 서양이 이렇게 강하니까 우리가 서양을 배워야겠다, 서양식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내용들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서양을 모방한 근대화를 추진했다라는 거고, 대외 침략 정책도 역시 이 서양 애들만큼 강해지겠다라는 목표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천황 중심의 정권을 만들겠다. 자, 조낭양이 운동에서 존왕은 남았잖아. 막부 몰아내고 천황 중심 정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고 서양을 모방한 근대화를 추진하고 대외 침략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은 강대국을 만들어서 서양 국가에 나란히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집권 체제에서 좀 중요한 것들을 보면 패번치연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패번치연은 뭐냐? 우리가 아까 봤듯이 뭐 사스마번, 뭐 조슈번 이래가지고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각 지역은 독립된 영주인 다이묘가 다스리는 번이 있었어. 근데 그 번을 해체하고 지방간이 파견되는, 정부가 파견한 관리가 다스리는 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선 현인데, 그 현은 예전 에도막부 시절에 번을 계승한 곳이다. 근데 옛날에 번은 다이묘가 다스렸다면 막번 체제라고 했었지. 그래서 그 에도막부 시대를 번이 있었다면 이제 메이지 유신이 들어와서는 현이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수용해서 이렇게 기차도 만들고, 식산응업 정책이라고 해서 산업과 상업을 발전시키고, 공장과 철도도 발전을 시키지.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좀 더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서양식으로 옷을 싹 갈아입었지. 그리고 이들은 당시 메이지 정부를 이끌던 핵심 수뇌부들인데, 이 사람들이 직접 서양에 가서 서양 문물을 직접 보고 배워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 보내서 어땠니?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예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가게 됩니다. 이들은 거의 세계 일주를 하게 되지. 미국, 영국 등 12개 나라를 시찰하고, 그치? 뭐 아주 전 세계를 돌았기 때문에 당시 발달된 문물을 보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일본은 동시에 대외 침략에도 나서게 됩니다. 자,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우리나라 쳐들어가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만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대만부터 건드립니다. 일본의 표류민이 타이완에서 살해당한 사건을 핑계로 해서 일본이 타이완 성을 점령한 사건입니다. 타이완은 당시에 청나라가 다스리던 곳이었거든. 청나라와의 협상으로 물러납니다. 아직 청나라가 싸울 때는 아니니까. 근데 얘네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인데 메이지 유신 추진한 지 6년 만에 이미 다른 지역을 막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찝쩍거리는 게 아주 엄청나죠.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고, 또 당시 일본과 다른 나라였던 오키나와 지역 류큐 왕국이 있었던, 우리 류큐 왕국 기억나죠? 15세기, 16세기 해금 정책을 명나라가 추진할 때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얻었던 이 류큐 왕국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점령을 하고 현을 설치한다. 자기네들 지방간을 파견하는 현을 설치하는 거죠. 류큐 왕국은 멸망시킨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찝쩍거립니다. 정한론이라는 게 있는데, 메이지 유신이 추진된 직후에 일본이 조선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이 요구를 거부하니까 일본에서는 조선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이 일어나. 그래서 이 정한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정한론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전쟁 일으켜서 조선을 점령하자는 건데, 이때는 일단 그 의견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 아직 우리가 이럴 때는 아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바로 쳐들어가서 먹자라는 의견이 없어진 거지. 언젠간 먹자, 이거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일으킨 건 아니지만 무력 도발을 하죠. 바로 다음에 운요 사건이라고 해서 일본 군함의 운요가 강화도에서 대포를 발사하는 등 무력 충돌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류큐 왕국을 1879년에 합병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대침략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어떠했느냐?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막 강대국이 됐다, 이런 자랑스럽다, 막 이런 식의 여론이 많았던 거죠.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지만 당신 그랬다라는 거죠. 자, 청나라로 넘어갑시다. 자, 청나라는 우선 양무운동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청나라는 서양과 전쟁을 거치면서 서양의 군사력을 실감합니다. 1, 2차 아편 전쟁에서도 깨졌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아주 큰 반란을 겪었는데, 이 반란을 진압할 때 서양식 무기를 수입해서 진압하는 데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지배층들은 서양의 무기 군사 제도가 중국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또 서양에 또 중국보다 나은 게 뭔가 있나 했더니 경제적인 부분, 산업, 군사력 이런 것들이 서양이 중국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이런 건 받아들이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서양식 무기를 수입해서 만드는 공장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목표는 이 서구에 발달된 기계 제조 기술을 받아들여서 중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게 목표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양무운동의 이론적인 배경은 뭐냐? 자, 중체서용이라는 겁니다. 자, 중체서용은 뭐냐? 자, 양무운동의 특징은 서양의 근대 과학기술과 학문은 받아들이는데 정치제도나 사상 같은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양의 무기는 뛰어나니까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깨졌는데. 근데 대신에 동양의 사상과 정치 체제는 서양보다 우월하니까 정치 체제나 사상은 안 받아들이겠다. 우리는 오직 기계, 경제적인 부분만 받아들이겠다. 이게 바로 중체서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밑줄 친 부분을 봅시다. 이게 양무운동을 추진했던 중심 인물인 이홍장이 한 말인데,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제업의 튼튼한 기초를 굳히고자 하는 방법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때? 원래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중국에 원래 있다. 원래 그거 있던 거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 기계는 받아들이지만 정치 제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있던 거 쓰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서구의 장점을 취하여 중국의 장점으로 삼으면서도, 자, 어때요? 서구의 장점, 여기서 말하는 서구의 장점은 뭘까? 무기, 기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그건 받아들이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제업의 튼튼한 기초를 굳히고자 하는 방법, 한마디로 정치 제도죠. 이건 중국에 원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양무운동은 주로 산업, 기계 뭐 이런 것들만 받아들입니다.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자, 근대적인 군수산업을 육성해서 여기 보면 군수공장을 대규모로 짓고요. 서양식 무기와 선박을 제조하는 공장도 만들고 이렇게 서양에서 전함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 지역에 공장을 만들고요. 여기에도 역시 군수산업 여러 가지 공장들이 중국에 청나라에 막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런 기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서양식 교육을 받은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문관이라는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이 동문관에선 주로 뭘 가르치냐면은 영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럽의 유학생도 파견합니다. 자, 이렇게 추진된 양무운동은 중국 근대공업의 기초를 마련했겠죠. 공장 왕창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1890년대쯤 되면 어느 정도 근대산업의 기초를 마련했다. 공장이 이렇게 많이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양무운동이 어쨌든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서양식 공장을 대규모로 만들고 서양식 공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라는 거에는 양무운동의 의의가 있지만 한계가 있겠죠. 뭐가 있냐면 우선 이게 지방 관료가 개인적으로 자꾸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통일성 있는 정책이 아니라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 반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 있는 지방관이 다른 데로 임지로 옮기게 되면 그걸 뭐 딴 데로 들고 가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중앙에 반대파가 있어. 이 양무운동을 반대하는. 그래서 양무운동은 결국 체제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양무운동이란 사상이 애초에
중체 서용을 기초로 해서 양문동이 추진되고 됐기 때문에 체제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뭐 받아들이다 보면 체제 개혁도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앙의 반대파가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체제 개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모운동의 한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청일 전쟁에서 패배를 한단 말이야. 자, 서양의 기계와 무기를 받아들여서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자라는 거야. 근데 일본은 지금 메이지 유신을 펼치면서 서양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전면적인 근대화를 실시합니다. 자, 무기만 받아들인 쪽과 전면적으로 받아들인 쪽이 붙었는데 전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나라도 서양 무기는 받아들였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뭐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 프랑스한테 지는 거는 놀랍지도 않아. 걔는 원래 서구니까 원래 세다 이런 거 이제 받아들이는데, 중국보다 늦게 서양식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한테마저 청일전쟁에서 패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을 따라잡는 건 고사하고 일본한테도 졌다. 그렇다는 거는 양문동이 실패했다라는 거지. 일본한테도 졌다라는 거는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여서 강대한 국가를 만들자라는 목표가 완벽히 실패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양모운동은 청일전쟁으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했다. 처절하게 실패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일본이 싫어서가 아니고 일본이랑 청나라가 둘 다 서양 국가가 아닌데 근대화 개혁을 추진한 후발주자, 뒤에서 출발한 애들이란 말이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청나라가 오히려 빨랐는데 둘이 붙어보니까 심지어 전쟁에서도 졌다? 양모운동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모운동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양모운동과 메이지 유신이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어. 서양과 기계와 무기를 받아들인 건 양모운동, 메이지 유신 모두 마찬가지지만 제도 사상과 중앙정부 제도 사상을 받아들이는 건 양모운동 그런 거 안 받아들인다고 했죠. 중체 서용이니까. 메이지 유신은 어쨌든 받아들였고, 물론 일본 애들도 메이지 유신 하면서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면서 지네 걸로 번영을 하는데 양모운동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들여. 그 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는가? 양모운동은 그렇지 못했지. 오히려 중앙엔 반대파가 있었지. 메이지 유신은 안 그랬단 말이야. 요렇게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이홍장은 양모운동을 추진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렇게 강조해. 위기를 안정으로 돌리고 허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길은 전적으로 기계를 모방하여 제조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 기계를 모방해야 된다. 기계 만드는 법을 우린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자, 메이지 유신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후쿠자와 유키치의 얘기를 보면, 자, 학교 선거와 육해군 등은 모두 문명의 외형에 불과하고 이런 건 이루기 어렵지 않다. 겉보기에 보이는 건 이루기 어렵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문명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까지도 우린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일본 메이지 유신의 입장이다. 물론 완벽하게 똑같이 받아들인 건 아니야. 지네 걸로 좀 변형은 해. 하지만 서양의 정신까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메이지 유신 추진한 사람들은, 양모운동 추진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나 정치제도 같은 것들은 중국과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하지만 물질적인 것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 둘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양모운동이 실패했죠.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자,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에는 새로운 게 추진이 되는데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걸 벌입니다. 자, 변법자강운동은 한마디로 뭐겠어요? 양모운동이 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까? 무기나 기계만 받아들여서 실패했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엔 뭐겠어? 정치제도 같은 것들도 서양 거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변법자강운동이겠죠. 왜 이름이 변법이겠어? 법도 바꿔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냥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제도 전반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것도 서양식으로 받아들여야 개혁이 되는 거지. 무기만 꼴랑 받아들이니까 일본한테 상대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변법자가 운동을 추진했던 대표적인 인물 3명입니다. 당시 황제였던 광서제와 그 다음에 사상가인 양치차와 캉유에이가 변법자가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인데, 자, 이들의 주장을 보란 말이야. 정부가 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수한 기계를 들여와도 잘 운영될 리가 없다. 자, 여기 위에 보란 말이야. 청푸 전쟁. 자, 프랑스하고도 한번 전쟁인데 졌고, 자, 프랑스하고 전쟁한 거는 막 엄청 큰 충격까지는 아니었어. 청나라가 나름 잘 싸웠기도 했고 지긴 했지만 뭐 상대가 프랑스니까. 근데 청일 전쟁에서 진 게 완전 큰 충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실패했을까? 무기를 들여와도 소용없다. 정치 제도도 들여와야 된다. 그래서 밑에 봅시다. 서구의 의회 제도는 국민일체와 상하이심의 정치를 이룩하는 것으로 중국이 채용해야 될 제도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기만 들여와서는 소용없다. 정치 제도도 들여와야 된다. 이게 바로 변법자가 운동의 주장이죠. 하지만 이거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 보수파가 또 정변을 일으켜서 이 변법자가 운동을 추진하던 세력, 황제까지도 어디다 가둬버리고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법자가 운동을 실패하게 됩니다. 자, 조선의 근대화 운동으로 봅시다. 자,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의 문을 연 다음에 조선도 본격적인 근대화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통리기무암원 같은 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는데, 이 개화라는 것이 처음에 개화 정책을 펼치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백성들 중에는 이런 개화 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거나 받아야 될 걸 못 받아서 불만 가진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진 게 이제 이모군란이죠. 우리가 뭐 한국사 시간에 배웠지. 뭐 쌀뿐만 아니라 쌀을 줘야 되는데 막 뭐 모래랑 섞어서 군인들한테 월급을 줬다. 군인이 이거에 불만으로 이모군란 일으키니까 빈민들까지도 다 참여를 했다. 이게 이런 불만들 때문이에요. 자, 이모군란은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청나라가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청산민 수륙무역장정이라는 것을 맺어서 조선을 속국으로 규정하는 조약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 개혁파들이 존재했는데 온건파와 급진파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자, 온건파는 청나라의 현실적인 힘을 인정하고, 당시엔 아직 양무운동이 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양무운동처럼 하자. 청나라처럼. 급진개혁파는 아니다. 청나라 몰아내고 일본처럼 해야 된다. 이 두 세력이 대립을 했었죠. 이것도 우린 배워서 알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급진개혁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켜서 근대국가 수립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게 되지. 갑신정변. 그리고 그 이후에 청의 내정 가슴 더욱 심해졌고, 그래서 조선에서는 내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계속된 불만이 폭발해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거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조선은 또 어떤 걸 추진합니까?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지. 일본의 강요로 시작된 갑오개혁이지만 어쨌든 그 이전부터 조선이 여러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여러 개혁들이 추진이 되긴 해. 하지만 한계가 있죠.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결국엔 일본의 간섭 아래 추진됐기 때문에 백성들의 반발을 불렀고, 뭐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그죠? 을미사병 같은 일도 벌어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 조선의 개혁 추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항이 됐고, 통리기무암 같은 걸 만들어서 개화정책 추진했지만 이모군란이 터지게 되고요.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청나라 개입해서 간섭을 하게 되지.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급진개혁파가 정변을 일으켰지만 진압이 됐고, 그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일본의 간섭과
강요로 갑오개혁이 추진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